번개가 하늘을 가르던 그날 밤 절벽이 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차갑게 내뱉은 말과 함께 휠체어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폭풍우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한 사람의 비명이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내 종합병원 중환자실, 붕대로 감싼 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간병인이 다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그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노인이 누구일까요? 왜 절벽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미소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3대째 이어져 온 재벌가의 저택에서 80에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정옥, 68살의 이 할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오른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박금례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뜻하게 드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금례 씨. 그런 정옥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 윤세진이었습니다. 38살의 세진은 이 집안에 시집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을 넘어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어때? 남편 강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묻자 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살의 그는 어머니의 병간호와 회사 경영 사이에서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정옥은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후 벌어질 그 끔찍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날 아침도 정옥에게는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금례가 정옥의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정옥은 천천히 눈을 뜨고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조차 금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때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정옥이지만 이제는 모든 일상이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옥은 며느리 세진과 마주쳤습니다. 세진은 운동복 차림으로 요가 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의상 건네는 인사였지만 세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세진아. 하지만 세진은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례에게 말했습니다. 금례 씨, 어머니 아침 식사 후에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물리치료 시간도 놓치면 안 되고요. 마치 정옥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정옥에 대한 이야기를 정옥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와 세진이 나누는 대화는 온통 회사 이야기와 사교 모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박 이사님 댁에서 모임이 있다고 했죠? 응, 7시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박 이사님 부인이랑 이야기할 것도 있고. 정옥은 조용히 미음을 떠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중요한 모임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단순한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어머니. 민호가 갑자기 정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계사가 와서 세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계사와의 만남이 단순한 세무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후 2시 회계사 김 씨가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들을 정리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세진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께서도 복잡한 걸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테고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옥은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진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옥이 더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결국 정옥은 금례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 집에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된 것이 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옥은 이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정옥을 거쳐야 했고 가족들도 정옥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조차 자신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세진이 모임에 간 사이 정옥은 금례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례 씨, 네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금례는 깜짝 놀라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이 집의 큰어른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어른이라. 이제는 그냥 짐덩어리 같은데요. 그 순간 정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때 강했던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로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자신도 금례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옥에게는 아직도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세진과 민호가 서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눈치채면. 괜찮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마지막 말은 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금예가 아침 약을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은행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거실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대화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지만 세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요. 제가 대신 설명 드릴게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따로 설명드릴게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어쩐지 끼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이 가진 후에야 세진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계좌 정리 관련해서 왔었어요. 복잡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대신 처리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세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에서 온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 작성건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까요? 하지만 세진과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가 설명했지만 정옥에게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는데요.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정옥은 변호사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세진과 민호도 함께 있었고 정옥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아들 민호에게 그리고 며느리 세진에게도 상당 부분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진이 대신 말하자 변호사는 정옥을 향해 물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신가요? 정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뭔가 다르게 말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옥의 대답은 힘이 없었지만 세진과 민호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가고 난 후 정옥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옥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세진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까?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상태가 언제 더 나빠질지 모르잖아. 지금이 기회야. 세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던데
의심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된 일이라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실까? 옛날에는 그렇게 똑똑하셨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 뇌졸중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세진의 말에 정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 자신이 그렇게까지 변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정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자신도 모르는 본능 같은 것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무력한 사람일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정옥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평소와 같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금내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세진과 민호는 무엇을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옥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옥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호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이상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진과 민호는 그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서요. 물론 어머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겠지만 이 상무의 말에 세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 정옥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금예가 뒤따라왔지만 정옥은 혼자서도 휠체어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무는 정옥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가져온 투자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세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하지만 정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보죠. 이 상무는 투자 설명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5% 정도로 예상되고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세진과 민호는 정옥이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옥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허가는 이미 받았나요? 이 상무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허가 없이 투자금을 받는 건가요? 정옥의 질문에 이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진과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말리려 했지만 정옥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연 15%라고 하셨는데 요즘 시장 상황에서는 너무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위험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죠? 이 상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알던 정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투자 설명서에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요. 정옥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이 상무가 가져온 투자안은 실제로 허점이 많았고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이 상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조금 공부했었거든요. 세진과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 단순한 일상 대화도 어려워하던 정옥이 이렇게 복잡한 투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무는 결국 투자안을 정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무가 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다 아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떻게 그런 질문들이 입에서 나왔는지 신기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전문 용어들을 세진의 말에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경제 프로그램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진과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을 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세진과 민호는 다시 서재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머니 모습이 좀 이상했지 않아? 그러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 혹시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상태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옥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옥은 자신의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들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알게 되었을까? 문득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하던 모습, 복잡한 숫자들을 계산하던 기억. 하지만 그 기억들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금례가 들어와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순순히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금례 씨, 네, 어머님. 오늘 제가 좀 이상했나요? 금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오늘 정옥의 모습은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예전에 정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건강해 보이셨어요. 건강해 보였다고요? 네. 예전에 어머님 같으셨어요. 금례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큰 회의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자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옥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의 눈빛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상한 감각들. 마치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강씨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정옥은 38살이었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님, 회사가 망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시 어린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정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망하지 않아. 엄마가 지킬 거야. 하지만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더러운 거래를 했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큰 경쟁사였던 유 회장과의 일은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 회장은 정옥의 남편과 친구였지만 정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정옥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적이었나요? 유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친구도 적도 없어요. 살아남는 자가 승자입니다. 결국 유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고 정옥은 그의 사업까지 흡수했습니다. 그 바람에 강씨 가문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정옥 자신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됐다. 그때 정옥이 혼자서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빠져나온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다를 바 없이 무력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례에게 부탁했습니다. 금례 씨, 제 방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함 말씀이세요? 옷장 깊숙이 있는 검은색 서류함이요. 금례는 의아해하며 서류함을 가져왔습니다. 정옥은 오랜만에 그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들과 은행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찾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함 바닥에 숨겨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정옥이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밀한 계좌 정보, 중요한 사람들의 약점, 그리고 세진이에 대한 조사 결과. 정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정옥은 세진이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녀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오는 여자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세진, 38세. 겉으로는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극빈층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부유한 남학생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기를 당하고 자살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왜 이걸 문제 삼지 않았을까?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민호가 세진을 너무 사랑해서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옥 자신도 과거에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실수였습니다. 금례 씨, 정옥이 금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세진이가 자주 외출하나요? 네,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난다고 하시던데. 몇 시쯤 돌아오나요? 보통 저녁 6시 전에는 돌아오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세진이 외출한 사이 정옥은 금례의 도움을 받아 세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직접 수색할 수는 없었지만 금례에게 부탁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게 있어요. 금례가 서랍에서 찾은 것은 여러 개의 통장이었습니다. 모두 세진 명의였지만 은행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통장이 왜 필요한 거죠? 금례의 질문에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더 찾아보세요. 금례가 계속 찾아보니 세진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부동산 계약서 같은데. 정옥이 서류를 살펴보니
세진이 이미 다른 곳에 집을 사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옥 모르게 말이죠. 언제 이런 일을?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진이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금례 씨, 빨리 정리하고 나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세진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옥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가문을 지키기 위해 냉혹하게 결단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때였습니다. 사흘 후 정옥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세진과 민호는 서재에서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 유 원장 집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호의 말에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를 완료해 주세요. 전화가 끝나자 정옥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요. 정옥이 어눌하게 대답했지만 세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대화를 들으셨나요? 무슨 대화요? 모르시겠다면 다행이에요. 세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절벽 별장에 가는 건 어떠세요? 오랜만에 바다도 보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시고요. 정옥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핑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세진의 말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 정옥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세진과 민호가 준비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역시 유 원장, 재산 분할 계획서, 그리고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이 정옥의 죽음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정말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였습니다. 절벽에서 사고처럼 보이게 목격자 없도록 주의. 세진의 필체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정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호였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뭘 하세요? 그리고 왜 서 계세요? 민호는 정옥이 휠체어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야. 네. 너는 정말 나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민호는 정옥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들 말이야. 정옥이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 죽음을 전제로 한 완벽한 계획이네. 특히 이 메모는 정말 걸작이고, 민호는 메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세진이가 쓴 거지. 정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고 있었겠지? 내일 절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야.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는 정말로.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그 순간 세진도 잠옷차림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밤에 왜 이렇게 세진의 말이 멈췄습니다. 정옥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걸으실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라고? 정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처음부터야. 나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적이 없어. 그럼 지금까지 연기였지. 3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해온 거야. 세진과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의사도. 내가 매수한 의사들이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 정옥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계획했어. 약한 척, 바보인 척 하면서 너희들이 본색을 드러내기를 기다린 거지. 그럼 뇌졸중도 거짓말이었어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졸중은 진짜야. 하지만 후유증은 없었어. 단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용한 거지. 정옥은 책상으로 걸어가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하네. 특히 세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어머니, 결혼 사기범 출신답게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정옥의 말에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놀랐지?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안다는 게. 정옥이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결혼 사기, 한 남자를 자살로 몰고 간 일,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짓을 한 기록들. 다 여기 있어. 세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결혼할 때부터. 나는 강정옥이야. 이 집안을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라고. 정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가문이 망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알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냉혹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적들을 제거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은 아니야. 너희를 사랑했던 것만은 진짜였어. 하지만 너희가 배신했으니 이제는 끝이야. 정옥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내일 절벽 별장에 가자는 제안,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죽을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다음 날 저녁 예정대로 절벽 별장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 이후 아무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아침부터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급하게 상의하는 것 같았지만 정옥에게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대화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하는 건가요? 민호가 세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가야 해. 이미 준비한 일이야. 세진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이요. 오후 5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옥은 다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폭로했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를 쓸 때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민호가, 조수석에는 세진이 앉았고 뒷좌석에는 정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절벽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래에서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내려서 바다 좀 보실래요? 세진이 친절한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휠체어에서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행복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차에서 짐 좀 빼고 와. 세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옥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밖으로 나가자 세진은 별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야? 어젯밤 일은 정말 놀랐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놀랐겠지. 3년 동안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정옥도 더 이상 어눌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면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세진의 질문에 정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여기서 끝내려고. 끝낸다고요? 그 순간 세진이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석양빛에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든 손은 의외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겠어요. 어제처럼 실수할 수는 없어요. 실수? 정옥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1년 전에도 시도했었거든요. 어머니 약에 독을 탔었는데 어머니가 그날 약을 안 드셔서 실패했어요.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년 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약을 먹지 않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진의 독살 시도였다는 말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회를 노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조심스러우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진이 칼을 들며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설사 살아남는다고 해도 증거가 남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정옥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진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놀랐지? 정옥이 천천히 세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고 당당한 진짜 강정옥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한 가지를 잘못 생각했어. 뭐려? 내가 여기에 무방비로 온 줄 알았구나. 정옥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들, 독살 시도 고백까지 다 녹음됐어. 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경찰에게 미리 연락했어. 곧 여기에 도착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세진이 칼을 들고
정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피했습니다. 30년 전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과 싸워봤어. 너 같은 아마추어는 상대도 안 돼.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진이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정옥은 의자를 들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진의 손목을 정확하게 쳤습니다. 아! 세진이 아픔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진아. 정옥이 세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밀었을 때 이미 내 운명은 끝난 거야. 그 순간 별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세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정옥 여사님이 맞습니까? 경찰관이 정옥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증거는 준비하셨습니까? 정옥이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자백이 다 들어있어요. 독살 시도부터 살인 계획까지. 경찰이 세진을 수갑으로 채우는 동안 정옥은 창밖 절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화하려는 듯이요. 어머니.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진만큼은 아니어도 민호 역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복수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세진을 끌고 간 후 별장에는 정옥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경찰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정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야. 정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도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었고. 민호가 천천히 돌아서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세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년 전 독살 시도 때도 몰랐다고? 내 통장을 정리할 때도 몰랐다고? 유언장을 서둘러 작성할 때도 몰랐다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딘가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정옥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재산을 더 사랑했어.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세진이가 절벽에서 나를 밀어뜨릴 계획을 세울 때 막지 않았어?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너도 공범이야, 민호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정옥이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너한테는 2가지 선택이 있어. 2가지요? 첫 번째는 세진이와 함께 감옥에 가는 것. 너도 공범이니까 충분히 가능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옥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떠나는 것, 영영 돌아오지 말고, 어머니, 설마, 강씨 가문에서 너를 족보에서 지운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정옥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요. 피를 나눈 사이? 정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 친구도 배신했고 동료도 배신했어. 모두 너를 위해서였어. 정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괴물이 된 것도 모든 걸 잃은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그 어머니를 배신했어.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지킬 게 없어. 너도 없고 이 가문도 없어. 정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절벽 아래서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정옥의 발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정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킨 것들을 너희가 3년 만에 무너뜨렸어. 그런데 용서를 바라.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이미 늦었어. 정옥이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만약 다시 나타나면 세진이처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너에 대한 모든 증거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옥의 경고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민호의 마지막 질문에 정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끝이야. 민호는 절망에 빠진 채 별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정옥은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가족도 그리고 지키려던 가문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혼자서 별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곳은 강씨 가문의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저택도 그 안의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정옥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복수 말입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정옥이 직접 언론사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옥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3년 동안 반신마비 환자로 알려져 있던 강정옥이 멀쩡히 걸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강씨 가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뇌졸중 후유증이라는 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연기를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옥의 폭탄 선언의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세진은 1년 전부터 저를 독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절벽에서 저를 밀어뜨려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옥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들, 그리고 세진의 과거 기록까지.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씨 가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은 30년 전의 일들을 조목조목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 경쟁사들을 몰락시킨 방법들, 그리고 숨겨왔던 비자금의 규모까지.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도 가족에게는 배신당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씨 가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강씨 가문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주식은 하루 만에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민호는 강남의 대저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이사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면서 이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민호는 술병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자신을 추방했고 회사도 망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세상은 자신을 배신자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정옥은 모든 일을 정리한 후 다시 절벽 별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 세진과 마지막 대결을 벌였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정옥은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옷깃을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폭로도 끝났습니다. 강씨 가문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옥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이 돌아보니 금례가 서 있었습니다. 금례 씨?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이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금례가 정옥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혼자 계실 건가요? 금례의 질문에 정옥이 웃었습니다. 혼자라니, 나는 이제 자유야. 정옥이 두 팔을 벌리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가문을 지킨다고, 가족을 보호한다고 괴물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68살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왜 안 되겠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거야. 정옥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례 씨, 절벽이 뭔지 알아? 절벽이요? 사람들은 절벽을 끝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고. 정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달랐어. 절벽은 시작이었어. 시작이요?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정옥이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진이가 나를 여기서 밀어뜨렸을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남았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여기 서 있어. 누군가에게 밀려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정옥이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절벽은 끝이 아니야, 금례 씨. 다시 시작이지.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옥의 옷깃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벽 위에서 정옥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